네, 안녕하십니까. A 플러스 학점을 위한 대학 글쓰기. 오늘 바로 기초 네 번째 시간, 기초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바로 200% 완성을 위한 사전 준비입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대학 과제에 대한 측면인 거죠. 자, 이런 경우가 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학점이 안 나올까? 왜 가장 점수가 안 좋을까? 이 측면을 여러분 글을 쓰는 입장이 아니라 평가자 입장에서 제가 그 기준을 좀 체크해 드리고, 그럼 교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A 플러스 학점을 위한 200% 완성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글의 완성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글의 완성도, 어떤 글을 보았을 때 이 글이 완성도가 높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바로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구성,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약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주제가 명확한가를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 구성에서 이유와 근거와 사례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측면, 그다음에 문장, 이건 표현 하나하나겠죠. 표현과 편집이 적정한가.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평가자들은 대부분 글의 완성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평가할 땐 이 순서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를 보게 되고 이유와 근거와 사례의 적절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장 하나하나의 표현이라든가 편집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럼 200% 완성을 위해서 이 내용 구성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용이 뭐야 되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용은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차별성, 뭐와의 차별성이겠습니까? 기존 다른 친구들이 내는 과제와의 차별성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과제를 내드렸을 때 학생들이 해오면 그 내용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한 40, 50% 이상은 거의 다 유사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이 좀 더 차별화된 측면, 그게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더 색다른 자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측면에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관성입니다. 차별성이라는 게 다른 거라면 연관성이라는 건 주제와 얼만큼 연관되어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용만 많다고 그냥 무조건 오케이냐 아니겠죠. 내가 하려는 혹은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그 결론, 이 주제와 적합한 얼만큼 연관이 되는가, 각각의 근거와 사례와 이유가 얼만큼 와닿는가, 잘 연계되어 있는가가 바로 이 연관성입니다. 자, 세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이 통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유와 근거와 사례가 얼마나 통일성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통일성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근거 1이 있고 사례 1이 있고 근거 2가 있고 사례 2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별개의 내용들이야. 그러면 전체 완성도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례 2개가 붙어 있는 것밖에 안 되지 하나의 주장을 위한 적합한 사례 2개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유, 근거, 사례가 통일성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성적인 측면에선 이런 것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성과 연관성과 통일성입니다. 그럼 내용에서 자료적인 측면에선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 측면이 중요하죠. 해당 자료가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참고 서적이든 전공 서적이든 논문이든 간에 그 부분이 신뢰를 할 만한 내용인가? 신뢰를 할 만한 내용인가? 시의성이 적절한가? 차별성이 있는가? 여기도 차별성이 나옵니다. 이건 좀 더 제 예시를 이렇게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신뢰성. 제가 전에 봤던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요새 가장 유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타투니까. 타투이스트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정된 직업이 아닙니다. 타투이스트는. 그런데 그럼 인정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제 의사가 할 수 있죠. 의사가 있을 때 보건적인 측면에서 보건법이나 이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럼 타투이스트를 만약 타투를 여러분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타투이스트한테 가서 할 겁니까? 의사한테 가서 할 겁니까? 대부분 타투이스트라고 생각할 확률이 꽤 높겠죠. 자, 그런데 설문을 보면요, 설문이 뭐가 어떻게 나냐면 나는 안정성을 위해서 타투를 받을 때 의사한테 가서 하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설문이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 얘기를 했냐? 그 설문을 조사한 기관이 의사협회였어.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설문의 결과를?
저는 예전에 뭐 영국, 독일인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보수 진보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각각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죠. 어디가 우세하냐. 근데 보수 신문에서는 51% 보수 우세. 그다음 진보 신문에선 51% 진보 우세.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당일날 아침에 같은 신문에서.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둘 다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신뢰성, 그 조사 기관이라든가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됩니다. 시의성이라는 건 뭐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뭐 가족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이라든가 자녀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소득 수준이라든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젊은 20, 30대의 소득 수준에 대해서 무언가 보고서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온 자료가 2010년도 자료야. 그럼 그게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시의성입니다. 시의성.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적합한가라는 것,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인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걸 통계나 이런 자료로 봤을 때는 한 3년이 넘어가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시의성이 적절하다고 말하기 힘들겠죠. 자료로서도 차별성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성적인 차별도 필요하겠지만 자료로서도 남들이 쓰지 않는 색다른, 남들이 조사하지 못한 형태의 차별화된 자료가 있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측면, 특히 내용 구성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차별화된 내용 구성을 할 수 있는지 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럼 차별화된 내용 구성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과제가 나오거나 글을 쓰려고 할 때 우선 안 씁니다. 자료조사나 뭐 이런 것들 다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주제 제목만 보고 이걸 그냥 쭉 흘러가듯이 글을 쓰거나 구조화를 하는 방법이 익숙합니다. 근데 차별화된 구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과 다르게 어떻게 색다른 내용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구성을 하는데도 아이디어 발상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 잘라주시고요. 잠깐. 구성을 하는데도 아이디어 발상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릴 겁니다.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만다라트입니다. 자, 이 측면 같은 경우엔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거나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측면을 어떻게 글의 구조 혹은 구성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뭔지는 몰라도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던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을 스토밍한다, 섞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몇 가지 규칙을 좀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 주제나 글을 쓰거나 팀별로 무언가를 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인원은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은 참여 인원은 6명에서 8명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대화에 참여하지 말고 무조건 서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한 20분 이내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제가 있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키워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기는 연관 키워드 위주로 기록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6, 8명이 있고 이번에 보고서 주제가 만약 마케팅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6, 7명이 한 명은 서기를 두고 6, 7명이 마케팅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이라는 주제에 꼬리를 물고 움직이시는 건 오케이. 그런데 갑자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건 안 됩니다. 이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자유롭게 간다는 게 아니고요. 무언가 여러분 연관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제가 우리가 대화하거나 혹은 구성하는 주제가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근데 점심에 김치찌개 먹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케팅이면 이 마케팅, 저 마케팅 아니면 그것과 연관된 다른 측면으로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되 서기는 뭐냐면 그 이야기 중에 키워드만 적어놓고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분 후에 이런 백지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정해져 있겠죠. 그럼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때 그 중에 골라서 각각 문단, 아까 말했던 근거, 사례, 이유에 대한 키워드로서 그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왜 구성을 하는데 아이디어 발상을 적용하는가? 이거예요.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적인 측면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측면이 같이 병행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용 정리만 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에 대해서 퍼져가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 구성적인 측면에서 차별화된 키워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그 차별화된 키워드를 설정하는 첫 번째 방법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는 브레인스토밍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하나만 생각해 주면 돼요. 위계가 있습니다. 위계가. 가운데 내용이 있다면 퍼져나가는 나무 줄기처럼 퍼져나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핵심 주제로부터 나아가는 세부, 예를 들어서 타임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그 세부적인 측면에서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글의 구조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의견, 결론인 거예요. 결론. 그럼 요 하나 커뮤니케이션은 뭐겠습니까? 이건 본론에서의 한 단락이나 중간 단락 같은 것의 키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단락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이 중간 단락의 소주제에 대한 내용들인 거죠.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에세이를 쓰거나 무언가를 하거나 차별화된 내용을 할 때, 자, 보겠습니다. 내가 시간에 대한 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견이에요. 그럼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간 중에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여기서 연관되는 거 하나 두 개를 고르는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을 것 같은 차별화된 내용, 혹은 내가 적정한 사례를 갖고 있는 내용을 고르는 거죠. 이건 처음에 영역대를, 관점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작정 혼자만 고민하고 하다 보면 그냥 꽂히는 거 하나, 내가 뻔히 익숙한 거 하나에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뻔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 자체가 아직은 나이도 어리시고 많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한 가지 이런 것들로만 가게 되면 내용의 변별력이 거의 없어져요. 반면에 처음 단계에서 이렇게 크게 관점을 만들어 놓고 접근을 하시면 내가 골라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경험이 됐던, 사례가 됐던, 아니면 근거가 됐던 간에. 자,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바로 만다라트라는 방법이에요. 만다라트는 구글이나 다른 쪽에 만다라트라고 치면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그냥 빙고판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주제가 하나 있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8개의 세부, 중간 단계, 연관성 있는 하나하나를 정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9개의 칸이 확대된 칸에서 각각 하나가 각각의 칸의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측면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야구 관련해서 드래프트라는 주제로 접근을 한 건데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예시로 했던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뭐 애견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요새 애견 그게 많으니까 그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뭐 애견, 뭐 반려동물 이 주제라고 치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반려동물의 종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려동물 뭐 호텔 같은 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좋아하는 간식 같은 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종류라고 치면 종류로 갔을 때 고양이, 뭐 고슴도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거고, 간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떠한 제품에 대한 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뭐 여기서 이제 유기견에 대한 측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하나의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만다라트를 하게 되면 81개의 세부 주제가 나옵니다. 81개의 세부 주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우선 채워 넣으란 얘기예요. 우선. 이런 걸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아니 지금 글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고르시는 거예요. 고르시는 거.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의 근거가 있고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이유와 근거, 그 다음에 사례가 있었잖아요. 81개 중에 여러분의 주관적인 사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조사하거나 기존에 있는 선행 자료 중에 여기 있는 거에 적합한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없다면 내가 꽂혀 있는 혹은 그 주제에 대한 측면을 위주로 검색이라든가 자료를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키워드가 있을 때 보통 여러분이 보고서라고 치면 이 하나당 하나에서 세부 중간 주제 2개에서 3개,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갔을 때 또 여기서 8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간에서 2-3개, 이렇게 한다는 게 뭐냐면 큰 줄기에서 키워드가 있고 세부 주제 3개가 나눠지고 거기서 또 세부 단락 3개가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이 하나가 여러분들의 그 보고서의 단락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접근했을 때 구조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이 고민 속에서 통일성과 아까 말했던 통일성이 있겠죠. 연관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많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차별성도 같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화된 측면에서 이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하시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면은 여러분이 만다라트 이 양식을 기반으로 해서 적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맨 처음에 키워드가 나갔을 때 80인기 채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걸 얼만큼 구체적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해보시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선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차별화된 내용 구성에서 꽤나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자료 찾기입니다. 내용에 대한 측면이었죠. 그럼 자료에 아까 말했던 신뢰성과 시의성이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 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뢰성과 시의성입니다. 신뢰성이라는 거.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는가죠. 그럼 어떤 자료를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인터넷을 믿지 마세요. 너무. 자료 출처가 인터넷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자료는 상대적인 신빙성이 떨어져요. 저도 물론 네이버 지식인이라든가 그 나무위키라든가 많이 봅니다. 근데 그걸 100% 신뢰하느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거든요. 실제 인터넷에 그 자료가 올라올 때 원전 자료를 그대로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뭔가 단어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 그걸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상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변치 않는 기록으로서 남길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 바로 여기 보시면 출간 서적, 이미 출간된 서적 혹은 논문, 공식 매체, 그러니까 언론사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출간 기간, 전문가 인터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신뢰성을 증명하는 요소입니다. 분명히 체계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기관이라든가 언론기관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도 명칭만 언론사고 실제로 언론사가 아닌 기관들도 있고요.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출처라는 측면에서 이 5가지의 요소가 바로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시의성도 고려해야겠죠. 시의성 뭐겠습니까? 출간 연도, 그게 논문이든 책이든 간에 언제 나온 것인가. 출간이 나온 지 오래됐다고 의미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흐름이나 역사적인 걸 고려하는 데 있어서 이 출간 연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한데 여러분이 막 한 10년 전 내용을 갖고 지금 이 주장에 따르면 이러니까 지금도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배경입니다. 조금 전에 예시 들었던 이 출간된 혹은 논문이나 책이 출간된 배경,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관련 내용, 이건 어떻게 보면 책으로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도 같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게 할 때는 이 측면의 출처라든가 요 연도 같은 걸 같이 고려를 했을 때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독자에 대한 분석입니다. 독자 누굽니까? 네, 여러분이 쓰는 글의 주제나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죠. 글의 종류에 따라 독자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측면에서 독자는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일반 대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석 요소라는 건 해당 독자, 평가자의 지식과 목적과 선호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글을 쓰는 방법, 이것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200% 완성을 위한 준비가 된다는 거죠. 이 측면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글의 완성도 200%의 사전 준비를 위해서 완성도 높은 글을 위해 주제와 구성과 문장을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효율적 글쓰기 위해선 차별화된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자체가 거의 다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를 처음 단계부터 차별화된 구성으로 접근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만다라트를 통해서 81개의 구조화를 통해서 그중에 81개를 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별하셔서 효율적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은 자료는 어떤 신뢰성과 시의성을 전제한 자료여야 된다는 것. 이 4가지가 여러분 완성이 되셨을 때 여러분들은 완성도가 200%가 되는 과제를 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기초편 마지막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